독일 해군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펀치가 강한 건 사실이니까 영국 해군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였다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완전히 전세를 뒤집고 그다음에 영국 해군이 확 기세가 꺾이면은 그때서부터 밀어붙인다. 영국은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냐? 독일 해군의 암호를 탈탈 털었습니다 이때. 독일이 여기서 함대 결전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해군이 움직이는 정보를 갖다가 부처님 손 안에 손오공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영국은 149척을 동원합니다. 그다음에 독일이 99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떠 있는 배들이 248척이에요. 각각의 함종, 그다음에 무장, 그다음에 함의 성능이 있잖아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땐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약 8대 5 정도로 벌어져요. 영국이 우승. 드디어 1916년 5월 말 드디어 때가 왔다. 상선들을 잡자. 독일 해군이 명령을 딱 발령하기 시작하는 즉시 영국 쪽에도 무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린 더 먼저 출격을 해주마. 아예. 10시부터 출항. 이렇게 해서 독일보다도 먼저 출격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히퍼 제독이 드디어 미끼를 저쪽에 문 것 같다 하면서 유턴을 합니다. 이제 계획대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서 유턴을 하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히퍼 제독의 꼬리를 물려고 가깝게 돌아와서 드디어 포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사나이 가슴을 울리는 유틀란트 해전의 막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영국과 독일의 순양 함대가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영국도 독일도 서로 보면서 우리 작전대로야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자, 독일은 끌어들이려고 할 거고요. 자, 영국은 자, 우리 본대가 오고 있으니까 가는 척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3시 반경에 서로 30km까지 와요. 서로. 그다음에 20분 후에 포격전이 시작되는데 아까 BT 제독이 조금 서둘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BT 제독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쪽은 5척이 우리 6척이었고 그쪽 위에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좀 화력도 앞서는 것 같거든. 그럼 쟤네들은 꽁무니 빼고 그렇지. 있어. 바로 그거예요. 야, 이 가서 좀 대충 후다닥 하면 되겠다. 정리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시간이 지나면서 포격의 정밀도가 우수한 독일이 우위에서요. 독일이 도망가면서 더 잘 쏴? 네, 왜냐하면 서로 쏟아보는데 이게 가면서 쏘는 게 사실 불안해요. 그렇죠. 어렵죠. 불안한데 이때 독일이 놀랍게 명중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희생자가 누구냐? 영국의 순양자만 인디패디커블이에요. 히퍼 함대 순양함인 폰 데어탄하고 서로 붙었어요, 얘네가. 지근거려서 붙었거든요. 놀랍게도 독일 폰 데어탄에서 2번에 걸쳐서 집중사를 했는데 인디패디커블, 얘가 불행하게도 화약고에 맞아요. 최악이네. 화약고에 맞아서 화약고에 있는 모든 포탄이 유폭이 됩니다. 한 번에 유폭이 되면서 대폭발을 해요. 대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침몰해버려요. 해상전의 최악의 시나리오네. 그리고 4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토마스 턴이 있었지 않습니까? 토마스가 이끄는 이 4척의 주력 전함이 이야, 퀸 엘리자베스급. 퀸 엘자베스급이 아무래도 발이 빠르다 보니까 최신 전함으로 이제 따라잡은 그러니까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석유 보일라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 순양 전함대가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압박을 받잖아요. 독일 순양 점대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끌어들이기.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하다 보니까 전에 전함까지 다 왔네. 이제 끌어들이자. 이렇게 된 거죠. 아직은 전함 4척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뒤에는 18척이 있어. 아직 해볼 그렇죠. 만해 이게 된 거죠. 그래서 4시부터 다시 한번 포격전이 맹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0분간 포격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전함들이 와서 이게 증기를 내뿜고 검은 연기를 막 내뿜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지금 300mm 이상급의 포탄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모든 바다에 하늘과 같은 물기둥이 계속 수백 개의 물기둥이 하는 겁니다. 쏘기도 힘들겠다. 이렇게 되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잘. 시야가 굉장히 확보 안 되고 뒤늦게 왔던 이 토마스의 이 전함들도 이 물기둥 때문에 관측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순양 전함한테 전투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네. 야, 지상전에서는 포연 때문에 앞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물기둥 때문에 안 보이는군요. 그래도 이때 승리의 여신이 아직까지 독일한테 미소를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독일이 이 BT의 순양 전함 함대한테 명중탄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4시 26분경 영국 순양 전함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유명한 퀸 메리오가 있었어요. 이 퀸 메리오가 독일의 순양 전함 네어플링어가 발사한 포탄에 또 하필이면 또 열려. 탄약고에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순식간에 침몰해요. 근데 굉장히 불행했던 게 이 안에 승조원이 1,000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조된 게 단 9명입니다. 전부 다 죽은 거예요. 한 번이면은 그런가 싶은데 두 번 연속 맞았다라는 것은 진짜 제대로 맞춘 거 아니에요? 예, 제대로 맞췄어요. 화약고를 노리고 쏜 노리고 거 아닌 쏜 거라. 그다음에 영국 순양전함이 지금 6대 5로 앞서다가 두 척에 침몰됐습니다. 순식간에 4대 5가 된 거예요. 전문용어로 쌍꺼피 터진 그렇죠. 예, 진짜예요. 쌍꺼풀 터진 거. 여기 이때까지는 독일은 완벽하게 우리 작전이 먹고 들어가고 별 있다고 피해가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국 순양전함의 기함이 라이언호였습니다. 라이언호인데 이 라이언호 자매함 타이거함도 있었는데 얘도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라이언과 타이거가 쌍으로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맹수까지 아주 그냥.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시간 남짓된 전투에서 영국은 놀랍게도 두 척의 순양 전함을 잃고 독일이 승기를 잡습니다. 진짜 의외의 결과네요. 지금 4대 남았고 그 4대 중에서도 지금 두드러 맞은 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기함 라이언에 있던 이 BT가 라이언 함장 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불리하니까 일단 좌연 전타야. 이게 좌연 전타가 뭐냐? 지금 우리가 비록 두들겨 맞고 있지만 대영 제국 함대인데 여기서 저 게르만스키한테 꽁무니를 보여 안 된다는 얘기죠. 좌연 전타에서 거리를 좁힌 다음에 맞짱을 뜨죠. 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기 오른쪽 위에 지금 히퍼의 함대가 내려가고 있고 저 오른쪽 앞으로 지금 영국의 순양 전함대가 있으니까 영국 순양 전함대가 좌현 전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길을 가로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더 앞으로 붙겠다는 가겠다. 거. 앞으로 뛰어들어서 더 인파이팅을 하겠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전통의 강호잖아요, 영국은. 그렇죠. 리고 독일은 이제 막 그냥 막 만들어 하면서 새로 키운 이 해군 부대인데 왜 이렇게 잘 써요?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유틸란트 해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갖고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영국 순양전함이 두 척이나 유폭을 당했잖아요. 유폭을 당해서 한꺼번에 배가 날아갔는데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지금. 되게 이상하잖아요. 영국도 엄청나게 나중에 이게 이상해갖고 정말 아주 샅샅이 캡니다. 여기에는 일단 화약의 문제가 있었어요. 화약. 네. 무슨 얘기냐? 이 당시 영국 함포에 추진 장약으로 코다이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코다이트가 뭐냐면은 이 당시는 다 무연 화약을 쓰고 있었는데 무연 화약의 핵심은 니트로셀룰로스 면 화약이랑 니트로 글리세린이에요. 이걸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버무려 갖고 스파게티 면처럼 길게 뽑은 게 이게 코다이트입니다. 영국은 이 코다이트를 추진 장약으로 주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얘가 약간 불안정했어요. 얘가 만약에 외부에서 충격이나 열이 아주 심하게 들어오면은 얘가 어느 순간 뻥 터져버리는 아무래도 거기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폭이 잦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독일은 왜 그러냐? 독일은 화학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비슷한 성분인데 역시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스 쓰고 있었는데 센트럴 라이트라는 안정제를 갖다가 여기다 첨가를 시켜갖고 이게 원래는 이게 불안정하니까 중간중간에 분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넣은 그런 건데 이걸 만들고 나서 보니까 보존 기간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요 외부에서 충격이나 이런 열에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게 더 안 퍼지는 거예요. 의도된 게 아니었네요. 관절염 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났어요. 막 이런 느낌이. 거의 그 수준인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독일 해군은 이걸로 싹 갈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쓰는 추진 장약은 훨씬 안전했어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영국은 이 추진 장약을 넣을 때 장약포, 화약을 갖다가 포대에다 넣어갖고 밀어 넣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은 이 당시에 해군 탄약도 다 탄피를 썼어요. 금속 탄피 안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탄피가 열을 갖다가 한 번 막아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장약도 더 열의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폭이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상.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얘는 주머니다 보니까 불이 옮겨 붙기도 붙어버리고. 쉽고 이 코다이트 자체가 좀 불안정했기 때문에 빨리 이게 불이 번져갖고 유폭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 순양 전함들도 포탄을 얻어맞았는데 독일은 얻어맞으면 불이 번지는 사이에 재빨리 바닷물을 갖다가 끌어들여갖고 안에를 침수를 시켜서 유폭이 되는 걸 막았다고 하면은 영국은 그 손쓸 사이도 없이 불이 붙으면서 뻥 날아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희생자가 많은 거예요. 그 이게 사실
포의 크기, 장갑의 두께 막 이런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경 썼었는데 그 외적인 게 훨씬 큰 결과를 불러왔네요. 그러게요. 영국이 이제까지 이렇게 막강한 함대와 맞서 싸워본 적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또 싸우는 교리와 훈련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도 좀 많고 그다음에 화력도 더 세잖아요. 그러면 더 먼 거리에서 더 쓸 수 있는 능력도 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권투로 따지면 영국은 전형적인 아웃복서 느낌이어서 조금 최대 사거리에서 일제 사격을 가한다라는 느낌이었다면 독일군 입장에서는 수적으로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화력보다는 방어에 더 치중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잘 싸우려면 붙어야 돼. 인파이팅 돼야 되잖아요. 붙어가지고 맞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 입장에서는 방어도 하면서 정확한 타격을 계속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해왔던 거고 실제로 맞붙었던 거리는 독일도 쏠 수 있고 영국도 쏠 수 있는 거리라면은 결국에는 그동안 정확한 사격에 훈련을 치중해왔던 독일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 심준영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줬는데 바로 영국은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영국의 교리는 당연히 우리가 더 큰 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의 유효 사거리 바깥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대략 한 18km 정도부터 포문을 열어갖고 협차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3에서 14km 정도가 됐을 때부터는 집중 명중탄을 내서 격침시킨다 이거였는데 아니 초반에 생각보다 이게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그게 또 준비된 세팅이 안 먹혔을까? 그게 바로 두 번째. 두 번째 비밀입니다. 어. 근데 이건 좀 이따가.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를 딱 종합해서 들어보면 그렇다라면 영국은 오히려 거리를 넓혀야 되는데 지금의 순양 전함들이 독일의 앞쪽으로 뛰어들면서 인파이트를 설정을 그렇죠. 했죠. 에반스 토마스 제독에 드디어 퀸 엘리자베스급이 달라붙으면서 덮쳐서 끝장을 내주겠다라고 밀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또 변수가 생긴 거죠. 독일도 전함이 나타납니다. 바로 저 멀리서 뒤이어서 출격을 시켰던 아우, 드디어 본대. 독일 원양함대 본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영국은 순양전함 4척에 퀸 엘리자베스급 네. 지금 이긴 하지만 4척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척 이름 큰일 나. 최정예 부대야. 8척인데 드디어 두 함대가 붙어버립니다. 아하. 지근거리에서 붙어버려요. 독일로서는 이런 기회 없지. 예. 근데 이번엔 이 영국의 BT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번엔 우리가 쟤네를 끌어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뒤에 지금 막강한 전함들이 있으니까 제리코가 있는 저쪽으로 차라리 독일군의 모든 순양함대를 끌어들여서 작살내자. 이런 생각을 해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얘네를 끌어들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이 난 우리 계획대로 드디어 영국 함대가 잡혔다라고 하는 과중에서 이제 서로 난타를 주고받게 되고 영국은 도망가면서도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약한 쪽부터 먼저 때려 잡아야겠죠. 네. 지금 괜히 주력 전함들이랑 상대하면은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다시 피해 가면서 저쪽에 보이는 아까 상대하지 못했던 독일 순양 전함 전대 쪽에다가 화력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다시 퍼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어떻게 버텨왔던 독일의 순양 전함들이 이제부터는 엄청난 화력을 뒤집어 쓰면서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이때 이 폰데어탄이 집중적으로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격침은 안 됐지만 가지고 있던 포탑이 전부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도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전투 불능 상태에서 겨우겨우 나오고 얘뿐만 아니라 모든 순양전함 리처, 데어플링어, 그다음에 자이들리치 이 세 척도 진짜 눈 뜨고 못 받을 정도로 얻어맞습니다. 퀸 엘리자베스의 화력이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강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독일이 가지고 있던 5척의 순양 전함 중에 4척이 전투 불능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은 모든 순양 전함이 다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독일의 히퍼가 어떻게 했냐? 구축함대를 불러서 엄호를 시키면서 전장에서 급속히 이탈해 버려요. 이 당시 구축함대라고 하는 게 사실 독일은 정확히 얘기하면 구축함이라기보다는 어뢰정에서 어뢰정이었습니다, 가깝습니다. 사실. 독일은 아무래도 영국 함대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태평양전 일본 함대처럼 수뢰전대를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켜 놨거든요. 우리의 비장의 무기는 어뢰다. 그래서 어뢰를 막 쏴제껴서 이 대신 상대해 준다는 이 교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뢰가 명중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쫓아내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뢰 갖다 저게 고밀도 확 쏴대면은 상대 쪽에서 더 접근을 그렇죠.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사실 독일 순양 전함대는 굉장히 잘 싸운 편이에요. 그럼요. 이 당시에 상대한 게 바로 아까 얘기한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을 상대했기 때문에 이게 불어난 겁니다. 맷집이 차이가 나거든. 그렇죠.
이 당시에 퀸 엘리자베스급도 많이 맞았어요. 전함 바렘 같은 경우는 3발을 얻어맞았고 밸리언트 같은 경우는 2발 맞았고 그리고 말라야 같은 경우는 무려 7발을 얻어맞았습니다. 워낙 하지만 왜냐 크니까 맷집이 있으니까 11인치에 맞아갖고는 끄떡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쪽은 15인치가 날아가니까 한두 발만 맞아도 그런 식으로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의 장약은 유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응급조치로 함이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맞은 거 따져보면 독일이 더 얻어맞았어요 사실. 그러면 일단 뭐 1차전에서 독일이 굉장히 잘 싸웠는데 1.5차전으로 넘어가면서 독일의 순양 전함들은 거의 지금 무력화돼 가고 있고 본대는 이제 합류를 했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전황이 흘러갑니까? 지금 순양 전함대가 이탈했긴 했어도 뒤에 든든한 쉐어 제독의 전함 주력 부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밀고 가면은 이거 꽁무니 잡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돌격 이 상황이 된 거죠. 퀸 엘리자베스급 4대를 만약에 잡을 수만 있다면 독일로서는 이젠 북해가 열리는 거죠. 아유, 그럼요.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변수가 또 있어요? 퀸 엘리자베스 지금 다 출동한 것 같지만은 젤리코의 함대가 뒤에 있었죠. 뭐 하나 빠진 게 약간 있습니다. 늦게 오고 있는 함대. 맞아요. 영국 대함대의 본진이 아직 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랜드 플릿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이걸 까맣게 모르고 더 거대한 영국 대함대의 아가리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양쪽이 충돌 코스로 막 오고 있는 게 바로 이 5시 반에서부터 6시 반까지 이어지는 또 이 1시간의 상황인 겁니다. 유틀란타 해전은 물론 이제 유포국을 당하거나 이제 전투불능이 된 순양 전함들은 안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모두가 즐거워. 나도 작전 성공, 쟤도 작전 성공, 우린 다 작전 성공 막 이러고 다 싸우고 있어. 네, 참 이렇게 전황이 변화무쌍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파도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가 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이 당시 아직 과학기술이 덜 발달된 시대의 해전 양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젤리코 제독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의 뜻대로 됐다. 다 왔네. 그러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상대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대응으로 상대해줘야 돼. 그렇습니다. 영국 함대에게 최대한 유리한 대응으로 이제 맞서면 되겠죠. 네. 그게 뭡니까? 저게 앞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막는다? 그렇죠. 그 유명한 T자 대형으로. 아무래도 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주포를 돌렸을 때 최대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로로 쫙 늘어서고 적은 우리를 쫓아오려고 이렇게 세로 다가오고 있으면은 앞쪽 주포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반밖에 화력을 못 쓰고 우린 전 화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십자포를 퍼부으면은 화끈하게 적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대형을 짜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해군의 전투 형태가 보통은 평행 대열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전열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맞서 싸우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포를 퍼붓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승부를 좌우하는 거는 화력이 화력. 누가 더 센가, 아니면 누가 더 튼튼한가 뭐 이런 것들인데 T자면은 이제 거의 승부가 이제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 2배인데 네. 배도 훨씬 많아. 네. 막 압도적인 거죠 지금. 대형이 훨씬 더 유리한 대형인데 여기서 T자가 깨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해전이었던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게 역발. 넬슨이 열박사고 그냥 축 치고 뚫어버리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서. 네. 이 당시에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제 다가온 거죠, 독일 입장에선. 하지만 독일의 쉐어 제독도 지금 뭐야 저 앞에 웬 갑자기 입을 벌리고 있어. 거대한 전함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덫에 걸렸다는 걸 알아차려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함부로 경고망동했다가 다 죽는다. 그렇지. 일단은 뚫고 가보자. 우리도 적지 않은 수가 있기 때문에 T자로 막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서로 평행진을 이루면서 우리 한번 붙어보자. 우리도 독일의 포도 결코 약하지 않다.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슬슬 꺾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영국이 먼저 이제 우세한 사거리를 이용해서 시작하죠. 쏟아붓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어마어마한 폭격에 선두에 섰던 함정들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맨 앞에 섰던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리초입니다. 리초우가 요 앞에 섰다가 아주 된소리를 맞았어요. 이게 또 기함이었어요. 맞습니다. 6시 26분부터 불과 3분 만에 4발의 명중탄이 장렬을 하면서 격벽까지 완전히 망가져갖고 리초는 순식간에 그냥 바닷물이 쫙 쏟아져갖고 바닷물이 이거 2,000톤을 이제 끌어들여야 됐습니다. 앞갑판에서
있으면 발목에 물이 찰 정도로. 아 진짜 딱 침몰 직전이네요. 네. 이때 공격을 퍼부은 것이 인빈서블이었고 인빈서블에 타고 있던 전 대장이 후드제독이었습니다. 딱 보고서 야 역시 우리 대영 제국 해군 막강하지 하면서 포술장한테 엄청 잘 맞고 있어. 그대로 지금 그 페이스대로 계속 쏴 얘기합니다. 그 순간 지금 좀 빙의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은 독일도 결코 만만하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독일 원양함대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를 벼러왔기 때문에 쉐어 제독도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니까 이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T자 대형으로 전방향에서 달려 들어갈 때는 함대 기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서 같이 평행으로 잡아나가서 붙지 않으면은 이걸 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 상식을 깹니다. 이때 쉐어 제독이 전함 180도 변칙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기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꽁무니를 보이라고. 맞아요. 전속 전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다? 평소 같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돌기 시작을 하면은 서로가 돌면서 이게 페이스가 안 맞으면은 도는 함이랑 가는 함이랑 부닥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바짝 붙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함진이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독일은 이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놀라운 게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는 부대가 선두 함선들이 이제 맞기 시작하면은 거의 뒤에 멘붕이 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혼란이 오면서 진영이 쉽게 붕괴되는데 그걸 지금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게 보통 때 같으면은 뒤부터 돌아야 됩니다. 앞부터 돌면은 맞아요. 앞부터 네. 돌다가 이제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뒤부터 하나 돌면은 앞쪽까지 돌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그동안 앞에 있는 다 망가지죠. 함정들은 다 네. 박살나요. 네. 근데 독일은 이걸 동시 유턴을 합니다. 전 함정이. 근데 훈련이 진짜 잘 됐던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래서 전 함대가 급변침을 해서 나가니까 이 상황이 순간적으로 영국이 깜짝 뭐지? 놀랐겠는데. 더 놀라운 거는 독일이 빠져나가면서도 반격을 합니다. 쏘면서 계속 그러면 빠져나가는 그렇죠. 유턴하면서 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네. 형 근데 그게 물론 당연히 너무 어렵지만 가만히 전열을 가다듬어 놓고 쏘는 영국 함대가 유턴하면서 쏘는 사람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유턴하는 부대는 멈춰 있는 부대를 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잘만 하면 가능성이 있네요. 맞아요. 이게 전함 포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함은 포가 멀리서 쏘는 거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는 걸 예상을 해서 그 지점으로 포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근데 갑자기 유턴을 해버리면은 딴 데 맞게 되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기동을 한 거고 독일은 그 사이에 이건 쉽게 얘기해서 드리프트 턴을 하면서 뒤로 총을 쏘는 그렇죠. 이 사격수를 보여주니까 영국이 당합니다. 영국이 요 과정에서 아까 그 후드 제독이 타고 있었던 바로 인빈서블에 응. 또 정탈을 날리게 돼요. 재수도 없게 또. 또 이것도 유폭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빈서블이 이 집중타를 맞고서 또 유폭이 돼서 날아갑니다. 이거 이름값 못하네요. 인빈서블 하면 뜻은 절대로 지지 않는 주적인데. 후드 소장도 전사죠 아마. 맞습니다. 이 유폭되면 뭐 다 네. 참화를 맞게 되기 때문에 이때 호레이스 후드 소장도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사망한 승조원이 무려 1,026명이에요. 구조는 몇 명 됐겠어요? 또 10명 미만이에요. 6명. 아니 후드 소장이 아까 이렇게 예. 열정을 그렇죠. 토하면서 지시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 양반의 유언이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남긴 말이네 네. 진짜. 하지만 뭐 독일도 당연히 이 과정에서 큰 많은 피해를 피해를 입긴 했어요. 봤죠. 네. 네, 워낙 기상천외한 기동을 해서 그나마 피해를 줄였다 뿐이지 당연히 그 과정에서도 계속 명중탄이 나왔고요. 이때 뭐 순양함 비스바덴이 침몰하고 전함 퀸이랑 마크그라프가 또 여러 발을 얻어맞아갖고 대팔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럼 독일이 이렇게 유턴을 하면서도 잘 포격을 퍼부었나 그 2탄의 두 번째 비밀을 드디어 나오는군요. 붙잡아내볼까요? 정말 궁금하다. 컴퓨터 썼나? 그러니까 비슷해. 일단은 잘 맞추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거 아니야. 광학 기술 독일에. 그렇습니다. 스나이퍼 조준경 같이 뭐 이렇게 조준경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전함의 포격전, 아니 모든 포수이 마찬가지지만은 정확한 포격을 날리기 위해서는 저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보고서 대충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를 갖다 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기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거리 측정기, 찌꺼기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레인지 파인더. 이게 아주 정교한 광학 제품이에요. 근데 바로 이 광학 기술에서 독일이 한 수 위였습니다. 아니 근데 렌즈가 발달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요. 네. 잘 보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이야 이렇게 거리 측정기로 레이저 탁 찍으면은 몇 미터, 거기까지 몇 미터 이렇게 맞아요. 나오지만 잘 보인다고 거기까지 위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의 원리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리 측정기의 원리는 바로 우리 사람이 원근감을 느끼는 원리랑 똑같아요. 스테레오타입이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한눈 감고 거리를 재보세요. 그러면은 거리감이 제대로 안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두 눈을 뜨면은 훨씬 입체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두 눈으로 양쪽이 떨어져 있는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보는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심중령을 본다고 할 때 왼쪽 눈으로 볼 땐 약간 이렇게 봐야 되고 오른쪽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보게 되겠죠.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이 각도 차이가 만약에 작으면은 그러면 멀리 있다는 얘기고 각도 차이가 크면은 그러네. 가까이 가까이 있다는 있다. 얘기예요. 이걸 이용을 한 게 바로 거리 측정기입니다. 자, 이게 말로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저렇게 배마다 저렇게 긴 통에 양쪽에 렌즈가 달려있는 저런 거리 측정기가 있는데요. 저 거리 측정기 양쪽에서 우리가 먼 물체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양쪽이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쪽은 항상 수직 방향으로 보고 저 반대쪽 오른쪽에 있는 저쪽 렌즈를 갖다가 각도를 돌려가면서 저게 똑같은 물체가 보일 때를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법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갖다가 잴 수가 있는 거죠. 그 왼쪽과 오른쪽에 거리가 있고 얘는 보고 있는 것과 이 각도를 알면 그렇죠. 저기까지의 각도를 거리를 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재들이야. 네. 야, 그런데 적함까지는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재냐? 사람 눈은 이 사이가 많이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저 간격을 멀리 띄우면 띄울수록 그만큼 각도 차이가 크게 날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인간의 눈이 손바닥에 달려 있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딴 데를 막 바라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망치 상어인가요? 눈 여기 달려 있는 상어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 거리감이 중에 워낙 하나죠. 뛰어나서.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독일도 만들고 영국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거의 비슷한 스펙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에 쓰던 거리 측정기는 이 렌즈와 렌즈 사이의 간격이 보통 3m짜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3m 요 시차를 두고서 저 수십 킬로미터를 갖다가 이제 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약간의 여기 기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독일의 거리 측정기를 만든 회사가 그 지금까지도 유명한 칼 자이스입니다. 그냥 끝났네. 짜이스 나왔습니다. 칼 자이스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아주 이 정밀한 렌즈와 프리즘을 가공을 해갖고 굉장히 미세한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또 양쪽에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비슷했지만 어떤 방식을 쓰고 있었냐면은 한눈으로 단안 합치식이라는 걸 쓰고 있었어요. 양쪽에 프리즘이 달려 있어갖고 양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갖다가 중간에 거리 측정기를 보는 관측병이 있거든요. 저 측정병 쪽으로 모아줍니다. 저 안에 이렇게 프리즘을 몇 개를 갖다가 집어넣어갖고 쟤를 갖다가 모아주는데 영국은 그렇게 해서 가운데에서 한눈으로 봐요. 한눈으로. 한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약간 얘를 갖다가 창을 갖다가 쪼개서 반반씩 보여줍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만약에 각도를 안 맞춰 놓으면은 저런 식으로 상이 두 개가 어긋나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저 각도를 잘 맞춰서 딱 맞게 놓으면은 저 상이 딱 일치가 돼요. 그럼 거리를 알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바로 저때 눈금을 읽으면은 거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위아래가 맞추게 해놓으면은 저게 바로 단안 합치식이라는 단안 합치식. 눈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스 거는 양안식 스테레오 방식을 썼어요. 뭐냐면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 빛을 90도로 꺾어주는데 두 눈으로 다 들어와요. 쌍안경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는 저 왼쪽에서 들어온 빛을 넣어주고 오른쪽 눈에는 오른쪽으로 들어온 빛을 놔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빛을 쫙 조절해갖고 이 양눈으로 보면서 두 개의 양쪽에서 들어온 상이 딱 맞을 때까지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옛날 매지가이 기억하죠. 아, 매지가이가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눈에 힘을 빼고서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그때부터 입체로 딱 보이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눈금을 맞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 화살표가 딱 맞으면서 입체로 확 보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각도가 맞은 겁니다. 그럼 그때 거리를 읽으면 돼요. 아하. 두 개가 그림이 이렇게 아까 어긋나 있는 건 네. 딱 맞는 느낌이 딱 들면 이 선을 다 맞출 수 있는 느낌인데 네. 매직아인 저희가 해보면 두 개의 상이 이렇게 하다가 탱 하고 합쳐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더 정확해요? 단한합치식은 아무래도 이 선을 갖다가 우리가 선 하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어긋나는 걸 맞추는 방식이다 보니까 덜 실감이 나는데 저 스테레오 방식으로 보면은 매지가 이 눈을 어떤 방향으로 하냐에 따라서 원근감이 확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직감적이라는 네, 얘기군요. 훨씬 직감적으로 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저 예시를 봐서 그렇다. 예시는 너무 그림이야. 그러니까 틀린 그림이 맞춰지는 순간 팍 맞춰지는 느낌인데 네. 실제 함정이나 바다 위에서 보면 이게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감으로 맞춰야 될 그렇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게 그래서 마스트 같은 걸 딱 놓고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딱 돼 있는 걸 보면 저게 쉬운데 수직선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물가물하잖아. 잘 안 돼요. 반면 입체로 맞추면은 사람이 입체가 조금만 어긋나도 되게 이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칼 사이스의 이 선진적인 스테레오식 장비가 위력을 발휘해갖고 사격 자원이 딱딱 빨리 나오니까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있어요, 뭐? 여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열 뻗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진짜 우리께 이렇게 성능이 나빠? 라고 테스트했구나. 당연히 다 가져다가 사이스 것도 이제 전후에 가져다가 테스트 해봅니다. 근데 해보니까 별로 좋은 거 없는데? 우리 거랑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그냥 같은데? 그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의 역할이 또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뽑냐 안 뽑냐. 맞아요. 네. 이 스테레오스코프는 아무나 못 보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이 입체시가 잘 발달된 사람을 선발을 해서 독일은 여기 배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을 배치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활용도 여기서 문제가 있었구나. 사람들 중에 옛날 매지가이가 엄청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매지가이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저거 절대 안 되겠네. 맞아요. 안 되는 사람은 힘 빼면 되는데요? 매지가이 못 보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매지가이 책을 보면 이게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아, 진짜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매지가이를 못 봐요. 맞아요. 멍 잘 때리는 사람이 매지가이 잘 봐요. 잘 보시죠. 잘 봐요. 저 매지가이 무지하게 잘 봅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매지가이를 봐요. 이게 또 요소가 있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저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저 큰 이 측거의 통이 있잖아요. 네. 전시에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네. 아.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배가 어마어마하게 왔다 서로 갔다 포격전이 벌어지면은 열을 받아갖고 조금씩 이게 늘어나요. 아. 근데 독일은 소재가 좋아갖고 이게 덜 늘어나는데 영국은 이게 좀 더 많이 늘어나갖고 오차가 더 커지는 측면도 여기 또 나오네요. 소부장이 또 나오네요. 여기서. 맞아요. 소재는 중요해. 예, 이런 기술 하나하나, 훈련 하나하나 이런 게 다 결합이 돼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엄청나게 잘 싸웠기 때문에 영국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는 하지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잘 싸운 거지 독일이 영국을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유턴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영국의 추격전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일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번 유턴해서 탁 뒤로 오니까 서로가 잠시간의 소강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30분 동안 쉐어 제독은 이게 판단을 해야죠. 어떻게 할까? 그냥 꽁무니를 뺄까? 아니야. 우리 이 정도 어마어마한 기동도 해냈으면은 걔네들 지금 혼란에 빠져 있겠지. 다시 한번 붙어보면은 될지 몰라. 해볼 만한데, 해볼 만한데. 근성이 있네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변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동쪽으로 침로를 잡아갖고 더 봐요. 하지만 이거는 쉐어제독의 순진한 착각이었죠. 여지껏 버틴 게 기적이어서 그렇죠. 정말 불리한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영국이 너무 안 좋은 측면만 얘기했는데 영국도 당연히 해군 강국이다 보니까 강점이 있었어요. 영국은 뭐가 강점이었냐면 화력 통제가 더 우수했습니다. 영국은 원래 드레드노트급을 만든 이유 자체가 중요한 게 주포의 국경을 통일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화력 관제를 중앙 통제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측거위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갖다가 중앙에 이제 딱 화력 통제 장교가 모든 데이터를 수합해서 이 모든 주포에게 단일 재원을 지시합니다. 다 이게 전화기로 연결이 돼 있어갖고 다 몇 도 각도로 동시에 쏜다 이런 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국의 화력 관제가 사실은 더 우수했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안 하고 독일은 각각의 측거위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쏴갖고 중앙의 화력 통제는 방향만 목표만 지시해주고 각각의 사격 재원은 따로 따요. 따로 각각의 측거한 걸 따기 때문에 분산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틸리테이션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중앙식 그 화력 통제가 좀 한계를 보인 걸로 볼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중앙에서 판단을 잘못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안 먹히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초반에 난타전이 벌어질 때는 독일식 시스템이 더 잘 먹혔어요. 독일식은 중앙에서 판단을 잘못 내려도 각각의 이 사격 자원을 따로 따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포탑들은 제대로 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측거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게 더 정확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독일이 유리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진영을 갖추고 이제는 함대 화력의 결전이 물량을 되니까. 한꺼번에 쏟아 부을 때는 이 중앙 통제식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던 거죠. 재밌네. 예. 그러다 보니까 쉐어 제독이 불과 15분 만에 안 되겠네. 역시 영국은 안 되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유턴을 해서 또 돌아가? 또 돌고 가면은 영국이 한 번 더 돌면서 우리 옆으로 다시 파고 들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꽁무니 따라잡히고 불리한 상황에 쫓겨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쉐어는 이때 결단을 내립니다. 유턴이 안 된다면 도구 파이팅. 가서 붙어. 근데 다 죽을 수 있어요. 혹시 36개? 그렇습니다. 쉐어는 이때 36개를 쓰자. 그러려면은 먼저 시간을 벌어야 된다. 다시 한번 또 어뢰정? 아우들 나가면서 어뢰정들을 총 출동을 시켜갖고 빨리 시간을 벌어. 수십 발의 어뢰들을 막 쏴대는 겁니다. 근데 이 전열에 쫙 펼쳐지고 있는 전함들 앞에 어뢰정이 이렇게 막 간다는 게 죽으러 가는 느낌도 사실 좀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레이트해전을 기억해 보시면은 레이트해전에서도 거의 따라잡힐 뻔했던 그 호위전함 함대를 갖다가 구한 게 바로 그 희생적인 구축함대의 어뢰 뇌격이었지 않습니까? 참. 이것도 네. 비슷해요. 장기에서 졸장기가 제일 무서워요. 예. 졸은 대부분 사라진다는 게 가슴 아파서 그래요. 저게 맞을 확률은 적지만 피하긴 피해야 돼. 그래도 맞으면 치명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격을 중지하고 다시 딱 쪼개져서 회피 기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독일은 예상대로 시간을 벌어갖고 대각. 다시 한번 독일의 주력 함대는 급기동을 해서 영국 대함대 순화기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은 다시 후퇴를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 함대와 독일 모항 중간에 영국 함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가 돼버렸네. 네. 자 그런데 이때 독일한테 다시 한번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냅니다. 왜냐? 8시가 되니까 날이 어둡기 시작했어요. 안 보이구나 이제. 근데 이때 이제 쉐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무슨 결정을 냈냐면 야물 틈타서 우리 다 뚫고 들어가자. 야물 틈타서 저 함대 뚫고 우리 모항으로 귀환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 그냥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대담한 선택을.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자살 공격 같지만 당시의 야관 관측 장비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쉐어라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대신 모든 함대가 한 곳에 집결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그렇죠. 각자 도생해라. 전대 단위로 나눠서 빈 틈을 찾아서 야암을 틈타서 그곳에서 최대한 가능한 한 빠져나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국이 조금 방심했어요. 젤리코 제독은 예상하기를 독일이 이런 지금 우리가 옆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쪽으로 나가진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조금 약간 비껴서 돌아서 나가기 위해서 약간 이 진로를 갖다가 남쪽 또는 남서쪽으로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빨리 돌아서 그쪽 길을 앞에 막자라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이걸 역발상으로 쉐어 제독은 그건 무시하고 그냥 동남쪽으로 쫓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일 가까운 방향이 어디야? 저기야? 가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운이 좋게도 영국의 주력이 앞으로 빠져나간 사이에 그 사이로 뒤쪽을 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함대가 봤을 때 하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독일도 나가면서 격렬한 포화를 퍼부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아까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뭐 측거기 이런 거 네. 했잖아요. 이게 필요 없을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봤습니다. 포가 번쩍이는 곳에서 그냥 바로 쏘는 그 거예요. 눈앞에 적의 함선이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쏘고 어뢰 발사하고 난리를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육탄전이에요, 네. 육탄전. 근데 독일 함대가 또 이런 종류의 훈련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영국 애들이 친 덫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 맞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빠바바바방. 모든 포탄을 빨리 쏟아부으면서 빨리 나가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 뜰 여명 무렵에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독일 함대가 빈틈을 뚫고 나와요. 다 성공했어. 근데 희생이 없을 수는 없었죠. 어. 일단은 순양함 엘빙하고 프라우 앤 로브를 잃습니다. 그다음에 구식 전함인 포메른도 영국 해군의 어뢰 공격을 받고 그대로 격침이 돼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났던 리초가 있었잖아요. 해수면하고 같이 돌아다니던. 기함 리초. 여기에 이제 히포 중장이 여기 타고 있었는데 여기를 나오는 과정에서 무려 24발을 얻어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침수가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아군 어뢰정이 어뢰를 써서 자침시켜버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히포 중장이 일단 기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아군 구축함에 승선했다가 2시간 뒤에 순양전함 몰트케로 옮긴 다음에 항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을 해요. 어떻게? 자, 근데 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사나이 로망의 관점에서 해전을 보면 기함이 가라앉아. 그럼 함장이 어떻게 해야 돼? 기함과 함께. 그렇지. 자기 몸을 묶고서 너네들은 나가라. 내가 끝까지 함과 같이 하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죽어가면서도 격리에 딱 하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배하고 대화하지. 그렇지. 야, 너와 함께한 시간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럼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건데 난 이게 개소리란 얘기죠. 왜냐? 함대 지휘관이라는 건 엄청난 고급 지휘관입니다. 아, 그럼요. 이 엄청난 고급 지휘관이 함이 침몰한다고 해서 같이 죽는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함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이런 뭐 체면을 살리지 않은 히퍼한테 저는 진짜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굉장히 건전한 판단,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 사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그랬으면 사실은 기함과 함께 해야 되는데 쌍꺼풀 터트리고 여러 태 격침했는데 나중에 가서 충분히 자기 소명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진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도 피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전투에서 영국 해군도요. 장갑 순양한 플렉프스 그다음에 워리어를 잃어요. 그 비슷한 피해네. 예. 그러니까 양쪽 해군 모두 야간에 격렬한 전투를 했는데 주력 전함은 단 한 척도 안 잃었어요. 이것도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요. 참 네. 신기하네. 여기서 제가 밝혀드릴 이 양쪽 테크놀로지의 차이 마지막 퍼즐이 또 세 번째. 끝낼 때가 된 여기도 것 뭐가 같습니다. 있어요? 과학기술로 푸는 유틀란트.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리초가 이렇게 많이 얻어맞았는데도 끝까지 그냥 아주 그러니까. 질기게 버티고 또 자이들리츠 같은 함들도 결국에 살아왔거든요. 리초 같은 경우는 거의 28 이상 맞은 거잖아요. 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영국의 포탄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전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중한 다음에 장갑을 뚫고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해야 최대 데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영국의 이 당시 포탄들이 타서요? 부딪히면 깨져나갔습니다. 아 이게 야금 기술이 안 좋았나? 네,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배의 장갑이 굉장히 좋았네요. 맞아요. 독일배는 장갑이 좋은데다가 크루프 장갑을 갖고 있었는데다가 영국의 포탄이 이게 약간 좀 불량이어갖고 찢겨나가. 이게 관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청문회도 열리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 플러스 뭐냐면 신관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뚫은 다음에 안에서 터져야죠. 터져야 되는데 즉 지연 신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맞으면 그냥 터져버리니까 바깥에만 피해를 제대로 못 줬네요. 피해를 제대로 못 준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의 최대 해전인 유틀란트 해전이 막을 내립니다. 양쪽은 전투기 시작할 때 양쪽은 목표가 똑같았습니다. 적 주력 함대의 괴멸이었죠. 끌어들여서 괴멸시킨다. 근데 그렇죠. 어느 쪽도 원하던 성과는 얻지 못했어요. 아, 그러네요. 전략적 승리는 거두지 못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누가 진 것도 또 애매하잖아. 네. 승패를 나누기가 되게 애매한데. 정말 애매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그 갓기도네, 갓기도. 무슨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정치 쪽에서 바라보면 서로가 다 지지 않았다면 이긴 거 아니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양국의 전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250여 척이 맞붙어 싸웠잖아요. 손실 자체만 따지면
영국이 독일보다 컸습니다. 아. 일단 영국은요, 퀸 메리, 인디패티커블, 그다음에 인빈시블 등 세 척의 주력 순양 전함이 침몰됐습니다. 그다음에 순양함 3척, 구축함 8척을 잃었고요. 전함 2척, 순양 전함 3척, 순양함 이하 함정 17척이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대파당했네. 네. 한 10%가량 파괴가 됐네. 그러니까 침몰된 함정의 배수량을 모두 합할 경우에 약 11만 1,980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뼈아픈 게 뭐냐면 전사자가 7,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유폭이 너무 컸어. 네. 한편 독일은요. 구식 전함인 포메른 외에도 순양전함 리초, 순양함 4척, 구축함 5척을 잃었고요. 또한 전함 2척, 순양전함 4척, 이하 함정 22척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손상을 입었지 또 네. 침몰된 건 아니고. 잃은 함정의 톤수는 모두 6만 2,230톤이고요. 전사자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비교하면 대략 한 40% 정도 손실에 머물렀죠. 규모 대비해서 잘 버텼네. 전과만 생각하면은 오히려 독일이 이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비렐름도 너무 좋아했을 것 같고 시어저도 봐봐 우리가 나가면 싸울 수 있잖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결과를 개전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전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후에 뭐 제해권을 독일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독일은 그게 그대로 중요한 그 안에 계속 처박혀 있었잖아. 굉장히 중요한 게 봉쇄를 영국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이때의 피해 때문에 감히 이제 도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술적 승리를 했는데 복귀를 해보니까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그때 기지를 이용하고 아직 영국의 테크놀로지가 약간 좀 밀리는 부분을 이용해갖고 어떻게든 빠져나왔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은 전투가 빌드업 되는 순간부터 독일이 그냥 완전히 폭망할 위기가 여러 번이었잖아요. 야, 도대체 왜 하늘이 이렇게 도왔지 이게. 네, 안 되겠어. 잠수함 다시 잠수함 꺼내 들어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 그때부터 이런 거대한 작전을 시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몰린 거죠. 그러면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일의 전술적 승리, 전략적 패배라는 패배. 평가가 그래서 맞네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거는 좀 다들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술적 승리, 전략적 패배.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궁금한 게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부는 전술적 승리와 전략적 승리 어떤 게 본인 취향이세요? 개인의 삶을 살면서 누가 전략적 승리를 생각해요. 그냥 일단 앞에 있는 놈 까고 보자. 그러네, 명답이네. 아니, 내 말이 틀려요? 네. 자, 우문현답입니다. 일단 나한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자. 네, 뭐 근데 저는 굳이 속내 말씀드리자면은 전략적 승리, 전술적 승리보다 역시 과학기술의 승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틸라트 해전에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숨은 과학기술의 차이가 어떻게 이 뻔해 보이는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면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만은 과학기술의 힘을 역시 튼튼하게 해야 되는구나. 역시나 이게 들어보면 전술적 승리. 만약에 영화 감독이 이 유스탈 대전의 마지막 장면을 찍는다면은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완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했는데요. 이겨서 졌어 물어보니까 다 털면서 이겼어 한 다음에 침대가 다 팍 쓰러져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단은 네가 해라.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게 우리 최 박사님도 그렇고 유한수 교수님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독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독소 전쟁에 관한 독소적인 오해와 편견이 많죠.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 혁명과 러시아 내정일 텐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길잡이로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볼셰비키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맨시비키와 사회주의자 혁명가당 이들도 사회주의자인데 이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가장 또 무시무시한 게 역시 옛날 러시아 제국을 다시 만들자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백구일 텐데요. 레닌이 전투 지휘를 할 수는 없는 없죠. 상황이잖아요. 트로초키라는 인물이. 트로츠키. 이 사람이 원래는 외교부 장관 격이었죠. 그럼 약간 정치 쪽이네요. 네, 정치 쪽이었는데 사실 이 사람은 훈련권과 군정권을 둘 다 장악했던 엄청난 역할을 권력이네요. 했다라고 보면 돼요. 내전이 한창 때는 500만 명을 넘는 군대를 만들게 돼요. 몇만 명짜리가 500만 명이 넘어가요.